안녕하세요. 저는 1억 가지고 제 인생을 구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날강도 같은 시댁한테 제 앞으로의 인생을 저당 잡힐 뻔 했는데 겨우 빠져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억이라면 정말 저렴한 가격을 주고 빠져나온 게 아니겠냐 위안 삼으면서 남편과 갈라서게 되고 이혼녀 소리를 들으면서 살게 될 앞으로의 날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제 얘기를 사연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가족들끼리 돈 거래 하시나요? 이 질문에 정말 답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가족과의 돈 거래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거 아니라면 절대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족 간의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급할 때 가족한테 손을 벌리는 대신 한강다리로 뛰어가게 되어 있다 생각해서 가족끼리 선뜻 큰 돈을 내어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요. 전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 유형에 가까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하는 거라고 가족들이 한 푼 두 푼 도와줘서 돈 메꿔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터질 구멍은 언제든 터지게 되어 있는 거고, 괜히 가족들한테 손 벌렸다가 나 혼자 죽고 말 거 가족들 머리채까지 다 잡고 너도 같이 죽어보자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주변에 민폐 끼치는 일은 없어야지 하고 짧게라도 돈을 빌릴 일이 있으면 은행에다 이자를 물었으면 물었지 가족한테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예, 넌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게 뭐 그렇게 요새라고. 네가 무슨 사채업자니? 가족끼리 어려울 때 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뭘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들어. 너 우리 집 식구들 상대로 돈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족끼리 돈 받고 그러는 거 아니다. 어? 왜 아주 지장이라도 찍고 뭐 나중에 뭐라도 떼다 팔자고 그러겠다. 무서워서 원. 그런데 제가 시댁에다가 선뜻 선심을 썼다가 이런 꼴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래서 사람이 하던 대로 하고 살아야 한다고 괜히 안 하던 짓 하니 이런 화를 당하게 되나 봅니다. 더 꼼꼼하게 뒤통수 맞을 대비를 안 했던 제 탓도 있지만 이 뻔뻔한 시댁 식구들의 만행을 저 혼자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어디에 가서라도 고자질을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어요. 뭐 집이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갖고 싶은 것을 턱턱 살 수 있고 여행을 마음대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땐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나요? 늘 중고차를 타는 우리 아버지가 새 차를 끌고 다녔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고, 나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가격표를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이건 이래서 별로네, 저건 저래서 별로네, 괜히 점원한테 싫은 소리를 하면서 가게를 나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 생각을 했었죠. 어렸을 때부터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했기도 했고 워낙 성격이 밝았어요. 남들은 영업 일을 한다고 하면 그 힘든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전 이상하게 오히려 사무실에 앉아서 가만히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일보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꽉 충전이 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20대부터 쭉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험이라는 게 자기가 한 만큼 벌어가는 구조잖아요. 영업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 나이에 일찌감치 돈을 좀 많이 모아둘 수 있게 됐어요.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그렇게 소원이었던 아버지 차를 바꿔드리기도 했고, 부모님 이사까지 시켜드리진 못했지만 집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돈을 보태기도 했고요. 저도 결혼 전에 제 결혼 자금이랍시고 돈을 차곡차곡 잘 모아두었고 보험 팔아서 금수저 됐다 자랑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제 노력으로 떳떳하게 벌어들인 돈이잖아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남편은 보험 판매를 하면서 만났던 사람이에요. 제가 나가서 영업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남편은 사무실에서 심사를 하는 업무를 담당했거든요. 저야 워낙 회사 사람들이랑 여기저기 친하게 잘 지내고 다니는 성격이었으니까 처음엔 그렇게 얼굴을 트고 친하게 지냈고 같이 회사를 다니면서 지내다 보니까 성격도 잘 맞고 여러모로 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가게 된 케이스였어요. 처음엔 남편이 하도 멀끔하게 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은 집안이 좀 사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했었거든요.
막상 결혼하기 직전에 보니까 나이를 먹은 것에 비해서 결혼 준비라고는 전혀 해놓지 않은 남편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갖춰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그래도 당신이 결혼 준비 철저하게 잘 해놨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당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당신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에 출발선에 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 초반에 출발선에 서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야. 지금이야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잘 보니까 내가 좀 못나 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알아? 내가 이제 막 출발선에 서서 당신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 될지? 부부가 같이 살면서 잘 맞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얼마를 더 벌고 하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한 거라고. 그런 거 따지고 살다가 결국 이혼하는 거야. 그때 그 화려한 언변에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었는데요. 보험 팔면서 주변에 말빨 수려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왜 남편의 그 얘기에 홀라당 넘어갔는지. 그때는 저도 아직 인생의 노하우가 덜 쌓였던 시절이었나 봅니다. 왜 사랑에 빠지면 답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답도 없는 한심한 여자 중 한 명이었나 봅니다. 남편 말대로 그래 누가 얼마를 더 버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겠냐. 남편이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막말로 지금 땡빚이 있는 상황도 아니고 돈이야 살면서 차근차근 모아가면 그만인 거고 당장 대출받아서 산 이 집도 결국 남편이랑 나랑 둘이 벌어 다 갚고 나면 우리 집이 되는 거니까 뭐가 문제냐 걱정할 거 하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딱 하나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댁이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생각이 없고 개념이 없는 시누이와 그런 철없는 시누이를 한마음 한뜻으로 오냐오냐 해주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문제였지만요.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이도 어린데 비싼 물건을 턱턱 잘도 들고 다닌다. 딱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했었어요.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고 성격도 워낙 호쾌하고 처음 본 저한테도 언니 언니 하면서 워낙 살갑게 굴길래 시누이를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 하더니 나는 그런 부분에서 참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보니까 시누이란 사람 제 여동생이었으면 어디 데려다가 머리를 빡빡 밀어야 속이 시원할 정도로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돈 문제에서 말이에요. 언니, 저 혹시 카드 좀 잠깐 쓸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제가 카드를 잠깐 깜빡하고 회사에 두고 온 모양이에요. 제가 카드로 쓴 돈 나중에 계좌로 보낼게요. 직장은 또 왜 그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건지 들어갔다 하면 3개월을 버티는 꼴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새로운 직장을 계속 들어가서 저렇게 버는 족족 써재끼는 거 보면 아직은 먹고 살만한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그게 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속으로 그 문제가 곪고 썩고 있었던 거예요. 시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만 유일하게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고요. 그럼 전 신우이의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돈 나올 구석이 떨어진 신우이가 저한테까지 손을 벌리기 시작했거든요. 어느 날 주말에 외출을 할 준비로 바쁘게 난리를 떨던 신우이가 나가려다 말고 주머니를 막 뒤적거리더니 시댁에 와 있는 절 붙들고 잠깐 카드를 빌려줄 수 있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카드는 어디다 두고 제 카드를 빌려달라 그러는 거냐 하니까 카드를 아무래도 회사에 두고 온 모양이랍니다. 지금 급하게 약속도 있고 자기가 오늘 밥도 사야 하고 당장 시간이 없어서 현금을 뽑아가지고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좀 도와줄 수 없냐고. 평소였으면 그런 부탁 도와주지도 않았을 텐데 워낙 발을 동동 구르면서 급한 것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저도 모르게 지갑에서 카드를 빼서 빌려주었죠.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누이인데 별일 있겠어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쓴 돈 나중에 계좌로 다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랑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자를 받고 저 그냥 그대로 기절해서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카드가 도난당한 줄 알고 분신 신고를 하려고 했다니까요. 백화점에서 온 결제 문자였어요. 12개월 할부로 300만 원짜리 결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전 지금 여기서 시댁 식구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300만 원짜리 물건을 카드 긁을 일이 뭐가 있어요. 그때는 시누이 짓이라고는 까맣게 생각도 하지 못하고 카드 회사에 바로 전화를 걸어서 카드 분실 신고하고 정지부터 했습니다. 가족들도 무슨 일이냐고 아무래도 카드가 분실돼서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분실 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니, 혹시 카드 정지시켰어요? 지금 백화점에서 카드 긁으려고 하는데 분실된 카드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창피해요? 진짜 지금 분실 신고 다시 풀어주면 안 돼요? 저 지금 같이 온 친구들한테 이따 저녁에 밥도 사야 되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지금? 뭐, 그럼 지금 그 큰 돈을 아가씨가 결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 카드로요? 아가씨 지금 제정신이에요? 이거 가족들이랑 같이 얘기했으니까 당장 택시 타고 여기로 와요. 택시비는 내가 내줄 테니까. 참 기가 막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시몬은 어떻게 자기 딸한테 아무리 시누이가 나이가 어려도 그렇지 제정신이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냐고 길길이 날뛰고 남편은 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고 있고 전 너무 기가 막혀서 이마를 짚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얼굴에 잔뜩 심통이 난 철없는 신우가 택시에서 내리더라고요. 돈도 내지 않고 쌩하니 가버리는 신우이를 황당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기사님에게 얼른 현금으로 택시비를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신우이의 만행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눈치를 챘어야 했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놀란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싶은 눈치라고나 해야 할까요? 아까 아가씨가 그랬잖아요. 내 카드로 쓴 돈 계좌로 보내준다고요. 그거 지금 당장 보내줘요. 내 카드로 이렇게 큰 돈을 쓴 것도 어이가 없긴 한데 그래도 이번 한 번만은 실수라고 생각했다고 넘어가 줄게요. 제대로 사과하고 나한테 보내야 할 거 지금 당장 계좌로 보내요. 언니, 지금 당장 제가 보내야 하는 돈이 어딨어요? 그거 12개월 할부로 산 거잖아요. 한 달에 25만 원씩 보내면 되는 거죠. 할부 이자는 언니가 좀 내주세요. 어차피 카드 쓰다 보면 다른 곳들 할부 긁어놓은 것도 많을 텐데 그 정도는 언니가 그냥 좀 내주실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제가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내 카드로 지금 그렇게 큰 금액을 할부로 긁어 놓은 것도 기가 막힌데 그럼 난 이 카드로 다른 물건도 사지 말라는 거냐. 아가씨한테 빨리 돈 받아서 할부를 없애놔야 할 것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곧 죽어도 지금 당장 줘야 할 300만 원이 없답니다. 대신에 할부로 꼬박꼬박 25만 원씩 갚겠다나요? 너무 기가 막혀서 시누이가 신주단지 모시고 있던 쇼핑백을 마구잡이로 빼앗았습니다. 다행히 영수증이랑 다 들어있더라고요. 시누이가 절대 안 된다고 그거 자기 꼭 필요한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떼를 쓰는데 제가 그거 백화점 들고 가서 그대로 환불해버렸어요. 남의 카드로 필요한 물건을 사기는 무슨 필요한 물건을 사고 대체 전화위에 무슨 명품백이 그렇게 필요한 물건이라고 산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유분수죠. 하여튼 그때부터 경제관념이 전혀 없는 인간이라는 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몰라도 시누이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대 도와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저런 사람들 괜히 도와줬다가 피보는 일은 나만 생길 테니까요.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런 부탁을 하겠니? 너 준서 얘기 들어보니까 젊었을 때 회사에서 일 열심히 해서 따로 모아둔 돈 좀 있다며. 통장에서 뻔히 그 돈 놀리고 있다고 하던데 너 가족이 뭐니? 가족들 어려울 때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고 무시하는 게 가족인 거야? 너 그렇게 정념이 없는 인간인 줄 몰랐다. 그런데 꼭 난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면 꼭 그래야만 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 인생사의 법칙인가 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신우이랑은 당연히 사이가 서먹해졌고 거의 얼굴을 안 보다시피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기가 막혀하는 제게 남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면서 신신당부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런 일이 안 생기기는 뭐가 안 생긴답니까? 무슨 능력이 좋아서인지 몰라도 시누이 혼담에 오고 가고 있다면서 저한테 대뜸 모아둔 돈이 있으면 시누이 결혼하는데 돈을 좀 보태줄 수 있냐 넌지시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지난번 그런 일도 있었고 전 양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저한테는 이런 부탁 못 하실 것 같다 싶으신데 저희 시어머니도 참 뻔뻔하시죠. 저는 신우이한테 빌려줄 돈 없다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저희 남편이 했던 얘기를 들먹이면서 마치 제가 돈이 있는데도 신우이 빌려주기 싫어서 제 손에 다 쥐고 있는 사람인 것 마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영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속이 아주 부글부글 끓던데요. 당신이 나 모아둔 돈 있다고 시댁에 가서 얘기한 거야? 그게 당신 돈이야? 내가 젊었을 때 힘들게 일해서 벌어둔 돈이야. 당신이 모아둔 돈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내 돈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가씨한테 덜컥 빌려주라는 얘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난 절대 못 빌려줘. 당신이 알아서 수습을 하든지 알아서 해. 그 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 줄 알고? 아가씨는 그 나이 먹고 뭘 했길래 그 돈도 못 모아두고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빌리던지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애먼 내 돈을 빌려가냐고.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막말로 우리가 살다가 어려워지면 가족들이 우리 이렇게 모른 척 하겠어? 당신도 지난번에 그런 일 좀 있었다고, 너무 딱 잘라서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잘 좀 생각해봐. 이번엔 차용증도 쓰고 이자까지 꼬박꼬박 내면서 제대로 갚겠다잖아. 이번엔 제대로 정신 차려서 결혼도 하고 자리 좀 잡아보려는 모양인데, 내가 돈이 있었으면 당연히 내 동생이니까 선뜻 빌려줬지. 나도 돈이 없으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아니야. 어? 부탁 좀 할게. 지난번처럼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가족 좋은 게 뭐야. 우리까지 손 안 내밀어 줘봐. 제가 또 괜히 친구들한테 없는 소리 하고 또 안 좋은 쪽으로 손 벌리고 그러면 어쩌겠어? 난 또 그 꼴 못 보겠다 싶더라고. 여보, 부탁 좀 하자, 응? 남편이 그렇게 간절하게 비는데 또 마음이 약해진 거. 그래요. 곱씹어서 생각해보니까 이 얘기가 저희에게 다 휘둘려버린 제가 가장 큰 잘못이지 누구 탓을 하겠어요. 결국엔 그거 다 들어준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인데요. 결국 그렇게 신우이에게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땡전 한 푼 없다가 제 돈 가지고 결혼 준비 시작하게 된 신우이였으니 당연히 제 앞에서 고맙다고 자기가 이자랑 따져서 꼬박꼬박 돈 갚겠다고 말하죠. 이자도 그렇게 높게 안 쳤어요. 이게 가족끼리 돈거래하는 게 이자를 제대로 안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법정 이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아뒀습니다. 그렇게 문서도 잘 남겨뒀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참 이제 와서 저도 왜 이렇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이상한 걸 못 느꼈는지, 막말로 정말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면 그것도 그렇게 큰 돈이요. 은행에 가서 빌리면 될 일이잖아요. 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큰 돈을 가족들이나 지인들한테 빌리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요. 나중에 제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사람들 다 같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런 책임감 때문에라도 더더욱 지인 간 돈 거래는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러면 은행에서도 더 이상 돈 나올 구석이 없어지니까 가족한테 손을 벌렸다는 것인데 그렇게 오갈 데 없어진 사람이 과연 제 돈을 빌려갔을 때 갚을 의지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답이 딱 하고 나오거든요. 애초에 그 돈 빌려갈 때 갚을 생각조차 없었다는 게요. 돈 내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똑똑한 머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싶겠지만 거기까지는 머리가 굴러가지를 못했네요. 아유, 그렇다니까. 우리 둘째 결혼만 하고 나면 우리도 이제 편하게 노후 즐길 수 있는 거야. 원래 딸은 혼수라고들 하잖니. 내가 그동안 얘 때문에 아주 골머리가 썩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혼수 잘 키웠다 생각하면 그걸로 뭐 나도 속풀이 좀 하는 거지. 아주 다행이다 싶어. 결혼 자금? 그거 우리 첫째 며느리가 좀 다 대줬지. 뭐 어때? 집안 짱짱해서 결혼만 하고 나면 그 돈 다 돌려받을 수 있다니까. 자기는 꼭 말을 해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한다? 내가 무슨 딸 가지고 장사를 해? 좋은 집에 시집 가니까 괜히 배 아파서 그러는 거지? 신우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서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더 신나신 것 같았죠. 예비사위 집안이 꽤나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사업가 집안인데 오랫동안 사업을 물려받아서 또 하고 물려받아서 또 하고
이렇게 부를 축적해온 집안이라서 원래 집 자체에 돈이 넘쳐난다고요. 결혼할 집안에서 결혼하면 신부 데려간다고 뭐 지참금이라도 준다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는 결혼만 하면 금방이라도 돈방석에 앉을 것처럼 어찌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떨고 다니는지 가족인 제가 봐도 결혼식 날 주변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축하는 많이 못해주겠다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시댁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식구였으니까요. 집안의 사고뭉치였던 아가씨가 좀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간다는 것이 마냥 기쁘기만 했었습니다. 비록 그 결혼 준비가 100%제 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아가씨의 결혼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정도로 대인배의 식구였죠. 아가씨, 이번 달부터 돈 갚기로 했던 거 알고 있죠? 내 계좌번호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문자로 보내놨는데 혹시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다고 못 읽었을까봐 해서요. 돈을 갚기로 약속하기로 한 전달에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다음 달부터 이쪽으로 얼마씩 보내면 돼요 하고 연락을 보냈는데 네, 잊지 않았어요 라던가 감사합니다 라던가 일반적으로 이런 연락이 와야 정상 아닌가요? 제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주머니에서 돈이 썩어나는 사람도 아니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닌데 결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돈 빌려줬으면 최소한 그 정도의 성의 표시는 해야 인간적인 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결혼 준비로 바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답장 한 통 없이 감감무소식이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먼저 연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번에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번 달부터 돈 갚는 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실 수 있겠냐고요. 이건 또 무슨 소린가 싶어서 대체 왜 그러냐고 하니까 결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들어간 돈이 너무 많답니다. 직장이 뭐 어쩌고 저쩌고 시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정들 다 봐줘서 결국에 이번 달부터 차근히 돈을 갚아 나가기로 사정을 봐주고 합의를 했던 건데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으니까 제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당장 사정이 그렇다는데 방법이 없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돈 내놓으라고 걔를 협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언니가 돈이 많이 급한 거면 자기가 우선 이자라도 매달 꼬박꼬박 갚아보겠다고. 내 동생 그렇게 함부로 돈 떼먹고 그럴 애 아니야. 지금 당장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러나 본데 이왕 빌려주기로 한 거 그냥 시원하게 이해해주자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당신 돈 아니라고 아주 속편하게 얘기한다. 아가씨가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게 어디 하루 이틀인 줄 알아? 그리고 우선 이자라도 매달 꼬박꼬박 갚겠다는 소리를 왜 나한테 전화로 얘기 안 하고 당신한테 전화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나한테 돈 빌렸지 당신한테 돈 빌렸어? 괜히 나한테 전화해서 안 된다는 대답할까봐 지금 그거 알고 당신한테 미리 전화한 거 아니야. 난 그런 게 괘씸해서 아가씨가 싫은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딱 봐도 수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저한테 얘기하면 싫은 소리만 나올 것 같으니까 자기 오빠한테 전화해서 새언니한테 말 좀 잘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자기 동생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중간에서 저를 열심히 뜯어 말리는데 그것도 참 그래요. 원래 돈을 빌려주고 나면 그 사람이 더 약자가 되어버리는 거라니까요. 남편 말대로 제가 시누이 졸졸 쫓아다니면서 사채업자처럼 돈 내놔라, 내 돈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지금 당장 먹고 죽어도 갚을 돈이 없다는 사람 머리채라도 잡고 뭐 진짜 돈 없는지 호주머니라도 털어보겠어요. 저도 당장 나가서 바쁘게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런 쓸데없는 실랑 일을 하는데 기운을 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일부러 더 그런 상황을 이용하는 건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아가씨가 정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갚을 돈만 없었다는 것을요. 제가 보험 판매 일을 하잖아요. 여기저기 영업을 하러 다니다 보니까 처음에 고객으로 만났다가 지금은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로 친하게 지내게 된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랑 절친한 친구 미화예요. 미화는 지금 큰 미용실이랑 네일샵을 하고 있는 원장이거든요. 저도 어디 나가서 저희 집안 얘기를 잘 안 해요.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요.
기분도 우울하고 그렇다고 친정에다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풀 겸 오랜만에 미화를 만나서 손톱 관리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시누이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미화가 깜짝 놀라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 시누이가 돈이 없긴 왜 없냐고요. 야, 무슨 원금이랑 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 어머, 네 시누이 내가 네 친구인 거 모르고 그랬나 보다 그럼. 우리 미용실에 와서 지난주에도 네일이랑 머리랑 하면서 회원권 200만 원짜리 끊고 갔어. 이번 달에 갚아야 할 돈이 200만 원이 넘는다며. 그럼 자기 머리하고 손톱할 돈은 있는데 너한테 갚을 돈은 없다는 거야, 뭐야? 어머, 그분이었어요? 저한테 손톱 받으면서도 엄청 자랑했어요. 이거 자기 이번에 신상으로 산 가방이다 뭐다 하면서요. 결혼식도 이번에 엄청 호화롭게 하실 거라고 엄청 자랑하셨는데? 저한테 예식장 예약한 사진도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와 어지간한 연예인보다 결혼식 더 화려하게 하신다고 옆에서 엄청 부러워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띵 하대요. 제가 남편 놈한테 속아서 시누이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제 돈 가지고 밖에서 사치란 사치는 다 부리고 허세란 허세는 다 떨고 다닐 동안 집구석에서 남편과 우리 동생은 그럴 애가 아니다 믿어줘야지 하고 징징거리는 거 저만 고스란히 다 믿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가족이 합작해서 짜고 치고 사기친 거 제가 넘어간 수준 아니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친구가 결제하고 간 내역까지 보여주고 나니까 아, 내가 진짜 시누이를 믿어도 너무 믿었구나. 화가 치밀어 오르대요. 바로 미용실을 나서서 시누이에게 당장 얼굴 좀 보자 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미꾸라지처럼 차일피일 미루려는 시누이에게 오늘 미용실에서 제가 알게 된 사실 몽땅 얘기하고 그동안 내가 참고 기다려줬었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차용증까지 써놨으니 미루는 거 없이 내 돈 전부 갚아라 얘기를 했죠. 차용증에 내용 써 있는 거 알고 있지? 아가씨, 이런 얘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자든 뭐든 3번 넘어가면 법적인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 아가씨한테는 그게 안 지켜도 되는 그냥 흔한 종이 쪼가리인지 몰라도 나 이제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않으려고. 이제부터라도 약속 잘 지켜. 나도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나 진짜 못 갚아. 아니, 언니 돈이 없다니까요? 돈이 있어야 갚지. 내가 언제 돈 떼먹는다고 했어요? 아, 왜 나한테만 그래요? 하여튼, 아, 난 그 돈 절대 못 갚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데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갚을 돈이 죽어도 없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가 막혀서 이거 나만 알고 있는 일이 아니다. 시댁 식구들도 이 일의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 싶어서 그 길로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차용증을 척하니 시댁 식구들 앞에 내려놓고 지금 시누이가 이래저래 해서 내 돈을 안 갚고 있고 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도 미용실이며 네일샵이며 밖에서 사치란 사치는 다 부리고 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누이가 안 된다고 하면 가족들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돈을 갚아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의 반응이 더욱 기가 막히는 겁니다. 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시어머니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지. 왜 사채업자처럼 결혼이라는 좋은 일 앞두고 있는 시누이를 찾아가서 돈 가지고 닥달을 했냐고 버럭 화를 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셔도 되는 건가? 지금 생각은 하고 말씀은 하시는 건가 싶어서 벙 쪘죠. 옆에서 남편도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엄마 그만 좀 하시라고 이럴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뭐 얼마나 그렇게 생각이 깊으신 분이었겠어요. 애초에 그렇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으면 자기 딸 결혼시킬 돈을 맏며느리에게 빌려달라는 소리조차 하지 않으셨겠죠. 예, 넌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게 뭐 그렇게 요새라고. 네가 무슨 사채업자니? 어? 가족끼리 어려울 때 빌려주기도 하는 거고 그러는 거지. 뭘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지고 들어? 너 우리 집 식구들 상대로 돈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야? 가족끼리 돈 받고 그러는 거 아니다. 어? 왜 아주 지장이라도 찍고 뭐 나중에 뭐라도 떼다 팔자고 그러겠다. 무서워서 원.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무슨 사채업자처럼 뭐 신체 포기 각서를 쓰자고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이자를 어마무시하게 받기로 했어요. 그냥 제 돈 빌려주고 제때 좀 갚았으면 좋겠다 얘기한 게 그렇게 큰일이에요? 지금 제 돈 갚을 돈은 없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돈 쓰고 다니는 아가씨 멀쩡한 거고 그런 아가씨한테 제 돈 갚으라고 하는 저만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가족한테 돈 빌려주고 받을 생각을 하냐면서 오히려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진짜 그 자리에서 알아눕는 것 같더라고요. 더 듣고 싶지도 않다면서 남편이랑 제 등을 손바닥으로 밀어가면서 집 밖으로 내쫓아내는데 그렇게 덩그러니 시댁 밖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남편 놈이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죠. 제가 아무런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척하니 꿇더라고요. 이건 자기 가족들이 전부 잘못한 거라고 본인이 모두 책임지겠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웃었어요. 당신이 무슨 힘이 있어서 책임질 거냐. 지금 저 1억을 당장 갚아줄 돈이 있길 하냐, 뭐가 있길 하냐. 그렇게 책임지고 싶으면 군소리 말고 사인이나 해라 하고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이게 뭐냐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당신 가족들이 나한테 잘못한 거 당신이 다 책임지겠다며. 책임지려면 적어도 나랑 갈라설 각오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님 하시는 말씀 못 들었어.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게 뭐가 유세냐고 그러시잖아. 가족끼리 돈 받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난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게 유세고 가족끼리도 돈 거래는 철저하게 해야겠고 그래서 아가씨한테 빌려준 돈 무슨 일 있어도 꼭 받아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당장 도장 찍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이제 한 입을 덮고 못 살겠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가족? 그딴 거 이제 그만하자고. 남편이 그제서야 잘못했다고 엎드려서 싹싹 빌기 시작했는데 저도 똑같이 되갚아줬어요. 창고에서 안 쓰는 커다란 진가방을 꺼내서 남편의 옷가지 몇 개를 주워 담고 시댁 가서 괜히 이상한 소리 나오게 하지 말고 친구 집이 됐든 모텔방이 됐든 상황 정리되는 대로 연락할 테니 어디 안 보이는 데서 며칠 조용히 이혼하게 마음 정리나 하고 오라고 짐을 챙겨서 그렇게 던져주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어요. 어차피 집 대출이니 뭐니 다 제 이름으로 받았던 거였으니까 제 집에서 제가 남편 내쫓겠다는데 뭐 무슨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남편도 끝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을 다시 좀 해봐라.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때문에 이혼하는 건 아니지 않냐 매달렸지만 가족들 때문에 이혼 안 하면 당신이 가족들한테 뭐라도 해줄 수 있느냐는 제 질문엔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조개마냥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시원하게 등 확 떠밀어버리고 문 쾅 닫았습니다. 허수아비 같은 남편은 그렇게 집 밖으로 쫓아냈지만 저에게 아직 복수해야 할 대상이 둘이나 더 남았잖아요. 머릿속에서 뇌가 들어있는 건가 진짜로 의심스러운 골빈 시누이와 그런 시누이도 딸이라고 오냐오냐 끼고 사는 더 생각 없는 시어머니. 이 두 사람은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줘야 할지 제 이 답답한 속이 뻥 뚫릴지 감도 제대로 오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멀쩡한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었다는 소식만으로도 반은 개거품 물테니 그렇다 쳐도 이 시누이는 제 돈 가지고 밖에서 재벌놀이 실컷 하고 돌아다녔던 그 죄값은 한번 제대로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마침 구세주처럼 네일샵 원장 미화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왜 동네에 있는 모든 소문들은 미용실과 네일샵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란 얘기가 있잖아요. 이 친구가 이번에 제 복수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정말 고맙죠. 예, 아까 네가 알아보라고 했던 거 있잖아. 마침 딱 겹지인이 있더라고. 우리 가게 손님인데 아까 넌지시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집이랑은 절대 엮이면 안 된다고 빨리 얘기 좀 해보자고 난리더라니까. 내가 자리 한번 만들 테니까 나머진 네가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시댁 가서 얘기는 해봤어?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뭐래? 돈 갚겠대? 갚기는 무슨? 완전 배째라지. 그럴 줄 알았어. 양심 있는 인간들이었으면 애초에 그렇게 나왔겠냐고. 미화야, 진짜 고마워. 이 은혜에 잊지 않을게. 미화의 미용실이 워낙 크고 땅값 비싼 동네에 딱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머리를 하러 오시는 손님들도 많지만
여기를 거의 사랑방 개념처럼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잘만 하면 서로 겹치는 지인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제 예상에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혹시라도 신우이랑 결혼할 집안이 그쪽 미용실에 다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 집안 사람은 없었고 대신에 그 집안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겹지인이 그 미용실의 단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화에게 집안 얘기를 넌지시 좀 흘려줬으면 좋겠다 말을 하고 그 지인이 펄쩍 뛰면서 어떻게 그런 집안이랑 결혼을 할 수 있겠냐고 지금 당장이라도 파토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아가씨랑 자리 한번 가질 수 있게 얘기 좀 해줘라 부탁을 했답니다. 그렇게 신우이의 예비시댁 식구들과 제가 먼저 만날 수 있게 됐고요. 카페에서 만나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얘기했어요. 이런 일들이 있어 제가 지금 이혼 절차를 밟고 시어머니 몰래 이혼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까지요. 그쪽 어머님은 거의 그 자리에서 혼절하기 직전이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그냥 부잣집에서 철없이 사랑만 많이 받고 자란 아가씨라고 생각했었는데 남의 돈으로 사치나 펑펑 부리고 다니는 개념 없는 여자가 며느리가 될 뻔한 걸 제가 겨우 막아주었으니까요. 집안 말아먹을 여자예요. 오죽하면 은행한테 돈도 못 빌리고 저한테 돈을 빌렸을까 하고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요. 얼마 전에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씀씀이 보시면 알겠지만 신용불량자가 안 될 수가 없는 경제 개념이에요. 지갑에 카드 여러 개 챙겨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거 보셨을 텐데 그거 거의 다 정지된 카드고 남아있는 카드도 자기 오빠 카드, 자기 엄마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명의로 카드도 못 만드는 상황이니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이 될 리도 없고요. 결혼하고 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댁에서 자기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어떻게든지 남편 등에 빨대 꽂아보고 신분 세탁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도망치는 게 좋을 거예요. 집안 기둥 뿌리채 뽑고 싶은 거 아니라면요. 어쩐지 매일같이 자기 집 부자라고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게 이상하다 싶긴 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그쪽 아니었으면 우리 집 완전히 그 사기꾼 같은 여자한테 속아서 넘어갈 뻔했잖아. 하여튼 우리 아들 순진하고 여자 고르는 눈 없는 건 알았지만 하필이면 걸려도 그런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정말 고마워요. 이혼 준비하면서 뭐 어려운 거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해요. 우리 집안에 괜찮은 변호사도 많으니까 보험일 한다고 했죠? 나도 최근에 보험 좀 정리할 게 있어서 그건 나중에 우리 둘 다 일 정리되고 나면 따로 연락해서 얘기하자고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전부 폭로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부터 남편, 예비 시누이까지 저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사실을 저한테만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빌려가면서 시누이가 은행에서는 대출도 나오지 않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연히 어디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도 않으니까 계속 일용직과 같은 일들을 옮겨서 하고 있었던 거였고 자기 명의로 카드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의 카드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마 제 카드를 빌려갔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사고였을 겁니다. 그때 그 카드를 그냥 가만히 빌려주고 있었으면 아마 더 큰 금액을 긁고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요. 여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정황들이 많아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신우이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남편에게 이 사실이 진짜냐 캐물으니 결국 남편도 사실이 맞다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돈을 갚을 생각이 없이 저한테 돈을 빌렸던 거였죠. 결혼 준비를 한답시고 돈을 빌려가서 남자 쪽 집안 사람들이 자기가 부잣집 딸이라 믿을 수 있도록 씀씀이 크게 돈을 쓰고 사치를 부려왔던 거고요. 그것도 제 돈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가 신우이랑 결혼을 하게 될 예비 시댁에게 모든 것을 폭로했고요. 세상에 무슨 그런 미친 여자가 다 있냐면서 욕을 한 바가지를 하시던데요. 그 고상하신 분들이요. 아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집에 돌아가서 파혼 얘기를 꺼냈을 겁니다. 바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네가 대체 그쪽 사람들을 어떻게 알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너랑 얘기하고 나서 파혼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아무래도 만나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으니 집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 가는 발걸음 중에서 그날 발걸음이 제일 가벼웠던 것 같은데요. 시댁에 가자마자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시어머니께서 손을 번쩍 올려 제 뺨을 올려붙이려 하셨지만 제가 조금 더 빨랐죠. 제 뺨을 치려고 하는 팔을 탁 맞고 그 뺨 제가 시원하게 올려붙였습니다. 시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지금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거냐고 그러기에 어떻게 했냐고요?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그 연병을 떨고 있는 시누이 뺨도 시원하게 같이 올려붙였죠. 이 무식한 인간들아.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을 줄 알았어? 뭐? 갚을 돈이 없어서 내 돈을 못 갚는다고? 갚을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었겠지. 원래 우리나라에서 사기죄는 다른 게 사기죄가 아니야. 애초에 돈을 빌려가면서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그 돈 다른 데 쓸 거면서 난 결혼 준비하는 데 쓸 거예요 하고 빌려가면 그게 사기죄인 거야. 알겠어, 이 사기꾼들아? 야, 너 미쳤어? 지금 뭐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얼굴에 함부로 손을 올려. 그리고 사기꾼은 누가 사기꾼이야? 누가 네 돈 안 갚는다고 했어? 이게 진짜 돈 때문에 정신이 나갔나? 완전히 사채업자가 다 됐네. 얘 시댁이 어떤 집인 줄 알아? 결혼하고 나면 다 갚겠다고, 어? 그리고 가족끼리 그런 돈 좀 안 갚으면 어디 큰 탈이라도 난다니? 파혼했을 텐데 시댁은 무슨 시댁? 그 파혼 얘기 꺼낼 수 있게 얘 신용불량자인 거 다 까발린 게 전데요? 얘 시댁? 어떤 집안이기는 아주 현명한 집안이더라. 그쪽 집안에 며느리 들어올 사람이 신용불량자인 것 같다. 경제 개념도 없고 아주 미친 여자다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파혼하겠다고. 나도 지금 이혼 준비 중이다 하니까 자기가 변호사 알아봐 주겠다고 명함까지 주시던데요. 아, 어머님은 아직 모르시겠구나. 저 지금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자꾸 그러셨잖아요. 가족끼리 그런 돈 좀 안 갚으면 큰 탈 안 나는 거라고. 그래서 저 이제 이 집 식구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족 아니죠? 맞죠? 식구도 아닌데 제가 아가씨한테 뭐하러 그 큰 돈을 빌려드리겠어요? 빨리 제 돈 갚으세요. 뭐, 이혼? 아, 너 지금 멀쩡한 우리 아들이 이혼남 만들었단 소리야?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아이고, 며느리라고 어디서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내 팔자야. 어머님은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냐고 곡소리를 내면서 바닥에 주저앉았고 아가씨는 자기 신용불량자인 거 예비 시댁에게 말한 게 새언니였냐면서 저를 붙들고 흔들더라고요. 그래, 내가 말했다 얘기를 하니까 소리를 지르고 발을 쾅쾅 구르고 미친 사람처럼 패악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 말 안 하면 자기도 멀쩡하게 결혼해서 돈이고 뭐고 다 갚을 수 있었는데 언니가 지금 자기 인생 다 망친 거라면서요. 진짜로 이 여자는 정상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언니가 지금이라도 다시 연락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한 번만 다시 말해주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라도 언니 그 돈 다 갚아줄 테니까. 언니 뭐 오빠랑 이혼하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도 안 쓸 테니까 언니가 그냥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오해였다. 내가 잘못 알았다. 저 진짜 이 결혼 못하면 제 인생 망해요. 결혼해서 갚겠다고 빌려놓은 돈도 많고 이 결혼 잘못되면 진짜 어떻게 될 줄 모른다고요. 아가씨, 그래. 아직 법원에서 판결 내려준 것도 아니니까 최대한 예의 차려서 아가씨라고 할게. 다시 물어보자.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너같이 한심하고 불쌍한 인생, 내가 왜 그렇게 나서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왜 구제해줘야 되냐고, 이 사기꾼녀나. 무릎을 꿇고 자기를 위해서 예비시댁에 연락해 한 번만 거짓말을 해달라 싹싹 빌고 있는 신우이에게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냐고요. 그리고서는 그 한심한 어깨를 확 밀쳐버렸죠. 망연자실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시집살이를 하면서 꽉꽉 막혔던 속이 그제서야 뻥 하고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한심한 인간들이 뭐 식구라고 그렇게 감싸고 살았는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코빼기 하나 안 비치는 남편 놈이 뭐가 예쁘다고 끌어안고 살았는지 한심하기도 한심했지만 인생 살면서 이제 저런 인간들 다시는 안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도 배운 점이 있으니까 영 잃기만 하면서 산 세월은 아니었다.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살려고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했어요. 거기서도 양심은 있는지 재산분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고요. 다만 제가 시댁에 받을 돈이 조금 있잖아요. 남편한테는 확실히 이혼남 딱지 달아놓고 지금은 그 돈 돌려받는 것으로 시댁과 치열한 법적 공방 중입니다. 그동안 못 받았던 이자들을 포함해서 소송이 승소하고 나면 그동안의 소송에 들어갔던 비용까지 전부 포함해서 청구할 예정이라서 그 돈 물어주려면 아마 신우의 눈에서 피눈물 한 번 더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상상만 해도 통쾌한 기분이 드네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우이의 예비 시댁이 될 뻔했던 집안에서 제 재판을 여러모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요. 또 그게 그렇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보험 쪽으로 좀 알아보고 싶다고 저한테 굉장히 큰 우량 고객들이 여러 명 생겼어요. 시작은 좋지 않은 인연이었지만 하마터면 사람 잘못 들여서 집안 망칠 뻔했던 위기를 제가 벗어날 수 있게 해줬으니까 보험 몇 개 팔아주는 거 가지고 어떻게 감사함을 다 표현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잃은 것보단 개인적으로 얻은 게 더 많은 싸움이었다고요. 마음이야 당연히 헛헛하긴 하죠. 길었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보면 더럽게 마무리됐으니까요. 그것도 남편이랑 치고받고 싸워서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 때문에 이렇게 끝이 났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자다가 벌떡 깰 정도로 억울한 것도 있고 해요. 그래도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사소한 일 가지고는 억울해하지 않을 정도로 제 감정도 깔끔하게 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저도 또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 제 속 시원한 사연 듣고 부정적인 마음은 여기서 깔끔히 매듭 짓고 보내주세요. 그럼 이만 사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딸아이 둘을 두고 있는 3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면 육아가 좀 쉬워질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네요. 직장에 아이들 학교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훌쩍 지나가고 있어요. 거기다 저희가 재작년부턴 저희 조카들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 보통의 에너지론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조카들도 이젠 어린이집이며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답니다. 남편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애 넷을 키운다는 것이 어디 보통 일인가요? 물론 처음부터 큰 집의 아이들을 저희가 키운 건 아니었어요. 재작년 입에 담기 부끄럽긴 하지만 저와 형님의 난투극을 시작으로 한바탕 난리가 나면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었거든요. 그 이후로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을 시부모님께서 키우신다고 하셨지만 시부모님께서 연세도 많으시고 몸도 불편하셔서 저희가 데리고 왔어요. 아마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부모는 어딜 가고 저희가 데려다 키우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부터 그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에 관해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 20살의 동갑내기 남편을 만나 대학 졸업 전에 결혼을 했어요. 대학교 CC로 시작했고 남편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저흰 진지하게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양가 부모님들께선 너무 빠르다고 말리셨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겁이야 났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무섭지 않을 리가 있나요? 당시에 무슨 배짱이라도 있었는지 몰라도 저희는 부모님의 우려를 뒤로하고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시집살이가 아예 없었다고는 말 못하겠네요. 요리도 제대로 못하고 살림에 관해선 일도 모르는 애가 들어왔으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학 졸업까지는 시댁에서 시부모님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많이 배웠답니다. 눈물 쏙 빠지게 혼나는 날도 있었죠. 그런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철없는 남편의 행동엔 저보다 더 길길이 뛰시면서 저 고생시키려고 데려왔다고 아주 잡아먹을 듯이 남편을 혼내기도 했죠. 그래서 취업하고 독립을 했을 땐 살짝 아쉽기도 했답니다.
꽤나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취업하고 정신이 없는 사이 저희 부부 사이엔 아이도 태어났어요. 임신 기간부터 출산 이후까지 지방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을 대신해서 시부모님께서 엄청 잘 챙겨주셨답니다. 이렇게 평범하디 평범한 저의 생활이 확 바뀐 건 시아주버님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삼남 일녀의 둘째였는데요.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것도 나이 차이가 7살이나 나는 그런 형님이었죠. 남편 아래로는 2살 터울인데 말이죠. 하여튼 시아주버님께선 직업이 따로 있으신 건 아니었어요. 집에서 주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수입이 꽤나 짭짤한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의 말로는 대학 졸업 이후 딱 3년 일하고는 그 돈으로 주식을 시작하셨다는데 그 수입으로 생활이 될 만큼이라 따로 일을 하시진 않는다고 했죠. 하여튼 그런 시아주버님께는 입버릇처럼 자신은 비혼주의자라고 하셨어요. 제가 처음 시집을 올 때도 저더러 맏며느리나 다름없으니까 시부모님께 신경 많이 써달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랬던 시아주버님께서 갑자기 덜컥 결혼을 하겠다고 하셨죠. 당연히 절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두 팔을 들어 환영했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 엄청 기뻐하셨죠. 큰아들이 이대로 나이가 들면 나중에 혼자 쓸쓸하지 않겠냐고 고민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여자를 데려와 인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전 무슨 잔치가 벌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한식집 예약해서 보면 좋을 텐데 시아주버님께선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 말에 또 우리 시어머니께선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마련하셨고요. 솔직히 시아주버님이 너무했다 싶기도 했지만 음식을 마련하시면서 좋아하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까 저도 묵묵히 도와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드디어 약속된 시간이 됐고 시아주버님께선 형님을 데리고 등장하시는데 정말 가족들 모두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시아주버님과 함께 등장한 형님은 진짜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짜 딱 봐도 각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시어머니께선 얼마나 놀라셨는지 눈만 동그랗게 뜨시곤 저와 형님을 번갈아 보셨죠. 시아버님도 당황하시며 헛기침을 하시고는 시선을 한 곳에 두질 못하시더라고요. 왜 동공지진이란 말 예능에 많이 나오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시아주버님께선 그런 가족들의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신 것 같더군요. 술도 한 방울 안 마시셨는데도 밝은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는 사실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인사부터 해. 우리 가족이야.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랑 재수씨. 내가 얘기했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동생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좀 더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어서 와요. 바쁜 사람 멀리까지 오게 한 건 아닌가 몰라. 들어와요.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첫인사를 하시는데 정말 어리구나 싶더라고요. 목소리에 나 어려요 라고 아주 도장을 찍었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그나마 가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리시고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죠.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가족들은 서로 눈을 마주하는데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알겠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시댁 식구들은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돼요? 너무 어려 보여서. 네, 보신 것처럼 어려요. 생일 지나서 이제 25살이에요. 형님의 말 한마디에 다들 숨을 삼켰습니다. 우리 막내 아가씨보다도 어리더라고요. 당연히 시아주버님과는 한 바퀴 돌고도 남았고요. 전 평소 집에서 주식만 하시는 시아주버님께서 무슨 수로 형님을 만난 걸까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궁금함을 못 참고 슬쩍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났냐는 질문에 형님께서는 데이트 어플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답에 시아버지께서는 두 눈을 질끈 감으시고는 끙 하는 소리를 내셨죠. 저는 두 분이 어플에서 만났다는 사실보다 시아주버님이 그런 어플을 사용하셨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작은 어플이었지만 만나면서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고 싶었어요. 거기다 이 사람 홀몸이 아니라서요. 홀몸이 아니라면 혹시 임신이라도 했단 말이야? 세상에 넌... 요즘 애기는 혼수 품목이나 다름없는데 뭘 그렇게 놀라세요?
임신까지 했다는 시아주버님의 고백에 시부모님들은 깜짝 놀라셨지만 형님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반응을 했죠. 정말이지 곁에서 듣는데 저는 턱이 떨어져 내린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그 뒤로도 시부모님께서 이것저것 물어보셨고 형님의 그 당찬 태도는 어느새 시댁 식구들의 입을 꾹 다물게 만들어버렸죠. 저녁 시간에도 다름없었습니다. 전 그래도 손이 형님 되실 분인데 잘 지내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반찬을 권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반응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동서라고 들었는데 그럼 내가 말 놔도 되지? 나이를 떠나서 내가 손이 사람이잖아. 안 그래? 그럼요, 형님. 형님은 맏며느리시니까요. 내가 초면에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랫사람이 뭘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내가 손이 없어 입이 없어. 내가 알아서 먹어. 뭘 자꾸 먹으라고 강요를 하는데? 네? 강요라니요. 아니 반찬이 특히 잘 된 것들이라서 드셔보라고 권해드린 것뿐인데요. 권하는 소리가 그래?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만만하게 보고 하는 말 아니고? 저 정말 너무 억울해서 할 말을 찾는 것이 힘들 지경이었어요. 이건 무슨 뜬금없는 시비인가 싶었죠. 막말로 처음 보는 사이에 그것도 아무리 제가 손아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데 반말하는 것부터 마음에 들지가 않았죠. 거기다 모르는 사람들이 형님의 말을 듣는다면 제가 초면에 핍박이라도 한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형님께서 하신 말씀만 딱 놓고 보면 제가 무례했다고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만히 형님을 보고만 있자 옆에서 시아주버님이 형님에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그만하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소리에 형님은 언성을 높이면서 지금 자신이 무시를 당했는데 가족들 앞에서 자신의 편이 아닌 제 편을 드느냐고 하더라고요. 식탁은 삽시간에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인상을 팍 쓰는 모습에 저는 급하게 남편의 팔을 잡았죠. 저희 남편이 한 성격하는 편이라 가만두었다간 큰일이 생기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신경 쓸 사람이 남편만은 아니었죠. 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나 무시하고 깔보듯이 얘기했다니까요? 재수 씨가 그럴 뿐이 아니야. 자기가 너무 과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결혼하겠다고 인사 오신 분 치곤 참 말이 거치시네요. 다른 가족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나 봐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모두 시자 돌림이 붙은 사람들 뿐인데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언성 높이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않아요? 아가씨는 빠지세요. 결혼하면 어차피 남이 될 사람이면 나설 입장은 아니시죠? 그리고 제가 부모님들 제외하면 제일 높은 사람인데 그런 지적도 못해요? 제가 결혼하면 남이 될 사람이라면 그쪽은 아직 결혼 올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벌써 윗사람이니 어쩌니 하시는 거예요? 막내 그만해. 자기도 그만하고. 부모님들 계시잖아. 제발 좀. 아가씨가 형님의 선 넘는 말에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듯이 반응하자 오히려 형님이 더 날뛰며 화를 내더군요. 시아버지께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금방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날 기세셨어요. 시어머니께선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셨고요. 전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하고 싶어 제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말했죠. 남편은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제 옆구리를 찔렀지만 전 그저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들떠 계셨던 시부모님들께서 더 이상 기분 나빠하실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말이 없던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한 말씀 하셨어요. 둘째 말은 그저 음식을 권하는 소리였을 뿐인데 그렇게 들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할 말이 따로 없네. 그런데 아가씨, 우리 큰애랑 결혼할 사이라고 하니까 나도 첫째 며느리라 생각하고 말을 좀 놓을게. 네, 엄님. 그런데 정말 저를 업신여기는 말투였다고요. 내가 그 얘기 그만하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첫째보다 손 아래 사람인 건 맞지만 나이는 훨씬 더 많으니 반말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서로 존칭 써가면서 존중해주렴.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그냥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식사 자리에서 언성 높이는 일 만들지 말고.
형님은 시어머니의 부드럽지만 단호한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이 인상을 찡그렸지만 강하게 제지하시는 시아주버님 때문에 결국은 입을 다물고 말았죠. 시아버지께서는 입맛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시어머니께서도 머리가 좀 어지럽다고 하면서 다음에 다시 봐서 얘기하자고 하시며 형님께 축객령을 내리셨답니다. 진짜 첫인사 자리는 개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어요. 전 그때 직감했습니다. 전 형님과 좋은 사이가 될 수 없겠다고 말이죠. 시부모님께선 처음에 그렇게 반기셨던 것과는 다르게 시아주버님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며 말리셨어요. 시아주버님께선 형님이 아이를 가진 뒤로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얘기해 두겠다고 하셨죠. 당연히 시부모님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시아주버님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나를 잡았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준비하는 형님의 행동이 또 예상 바뀌더라고요. 그날 인상으로 봐선 화려한 결혼식을 원할 것 같았는데 형님께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없다고 하면서 그저 가족들끼리만 소소하게 결혼식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웨딩 사진이나 드레스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저 가족들이 자신을 반겨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전 그날 만난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죠. 물론 그날 일에 대해 제게 사과를 한 적은 없었어요. 그저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굴었을 뿐이죠. 하지만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임신 중이던 형님께서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고 마음 아프게도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이 터졌거든요. 사전에 그런 기미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데 너무나도 갑자기 유산을 하게 된 것이죠. 시아주버님께서는 그 충격에 어쩔 줄을 몰라 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슬퍼하셨고요. 그 와중에도 형님은 결혼식을 연기하게 된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지 일정대로 예식을 올리자고 하더라고요.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2달 동안 다녀오기로 하셨던 터라 비행기 표부터 시작해서 아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형님, 그래도 건강을 먼저 생각하셔야죠. 유산은 아이 낳은 것이나 다름없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누가 그걸 몰라요? 알아서 한다고요. 약 먹고 무리하게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신혼여행 준비한다고 얼마나 공들였는데 절대 취소 못해요. 연기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니. 네 몸이 먼저지. 차라리 신혼여행 가는 쪽이 마음 정리하기도 좋아요. 형님은 고집을 부리며 일정대로 움직이겠다고 했고 아무도 그 마음을 이기지 못했죠. 전 솔직히 하루 종일 형님의 곁에 있었던 건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잃은 엄마가 저런 말부터 하는 것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생명이 왔다 갔는데 머릿속에 신혼여행뿐이라니 제 기준에선 도저히 공감이 되지 않았죠. 물론 이런 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엄마라고 다 모성애가 생기는 건 아니구나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형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떠나는 날까지도 형님은 아이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 상황을 슬퍼하는 사람은 다른 시댁 식구들 뿐이었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형님께선 무슨 선물을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오셨는지 글자 그대로 양손 무겁게 오셨더라고요. 형님은 가족들에게 선물이라고 하면서 종이 가방을 하나씩 건네주더군요. 저는 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 것까지 챙겨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세심한지 저희 집 아이들 선물도 있더라고요. 좀 놀란 부분이었죠. 동서는 뭘 사다 주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평소 옷 입고 다니는 것만 봐도 센스라고는 전혀 없어 보여서 엄청 고민하다가 골랐어요. 아무래도 이런 거라도 좀 들고 다니면 사람이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아서요. 형님, 말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옷 입고 다니는 게 뭐가 어떻다고요? 고객들이랑 만나는 자리다 보니까 정장을 자주 입었을 뿐인데 말이 참 듣고 있기 거북하네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동서, 같은 정장이라고 해도 되게 싼티나는 것들이 있는데 동서 정장이 좀 그렇잖아요? 들고 다니는 가방도 그렇고 옷이 구리면 가방이라도 좀 고급지던가.
그것도 아니고. 전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들이받을 생각으로 나를 세웠는데 형님은 그런 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지 가방과 스카프를 사며 이제부터는 잘 좀 들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다른 가족들 선물은 주고 말더니 제 것은 꺼내서 딱 눈앞에 흔드는데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형님께서 목에 힘을 주시면서 사가지고 오신 가방은 제가 작년 가족여행 가서 사온 가방과 똑같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매일 들고 다니는 데일리백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몇 번이나 밖에서 형님을 만날 때도 들고 나갔던 것이고요. 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지간히 아는 척을 하고 싶었구나 싶더군요. 어? 그 가방 둘째 언니 맨날 들고 다니는 가방 아니에요? 저번에 내 것도 같이 사왔잖아요. 그 브랜드인 것 같은데? 아가씨, 짝퉁이랑 진짜랑 구별 아직 못하시나 봐요. 이게 어딜 봐서 그 가방이랑 같다고 그러세요? 아닌데, 둘째 언니도 말 좀 해봐요. 이 가방 오늘도 언니가 들고 온 가방 아니에요? 아가씨는 눈치 없는 사람처럼 저더러 가방을 좀 가져오라고 했죠.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이 딱 봐도 형님을 한 방 먹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더라고요. 전 웃으면서 형님에게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안 그래도 너무 오래 들고 다녀서 버리려고 했는데 형님 덕분에 같은 가방이 또 생겼네요. 국내에 매장이 없어서 수선도 못하고 어쩔 수 없구나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고 다닐게요, 형님. 형님은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이를 악물곤 저를 노려봤지만 전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남편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어깨가 들썩거리는 것이 웃음을 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허벅지를 꼬집어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죠.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형님이 따라 나오셨는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다른 가족들 보는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망신을 줄 수 있냐고 따지셨어요. 전 언성을 높이려는 형님을 바라보며 둘째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가 조용히 하라는 모션을 했죠. 시어머니께서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는 주방에서 형님과 다투고 싶지 않았거든요. 형님은 그런 저의 행동에 본인도 모르게 입을 꾹 다물었다가 제가 시키는 대로 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 듯 팔짱을 딱 끼고는 말했습니다. 동서, 저번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윗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행동 주의 좀 하지 그래요? 형님, 저 시댁에서 형님과 언쟁하다가 시부모님께 두통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그리고 제가 형님 망신 준 건 아니죠. 제 패션 센스가 어떠니 하면서 무시하신 쪽은 형님이시잖아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죠. 솔직히 동서 같은 패션 센스로 사회생활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을 지경인데 진짜 나라면 동서 같은 사람한테 뭘 맡기고 싶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글쎄요, 제 패션 센스를 지적하시기엔 형님께서도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던 가방을 선물해 주실 정도면 형님이나 저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제 말에 발끈한 형님이 한 걸음 다가오더군요. 전 지지 않고 형님을 노려봤고요. 때마침 시어머니께서 주방에 들어오셨어요. 저녁 준비가 다 되었는지 보려고 들어오신 시어머니께선 저와 형님이 마주보고 있는 모습에 상황을 금방 눈치채시고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형님은 방금까지 제게 나를 세운 것과는 정반대로 사근사근한 목소리를 내며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말이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확확 바뀌는지 온몸에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형님은 준비가 다 된 것 같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나가 계시면 저와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동서랑 제가 할게요. 이 많은 음식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잖아요. 좀 쉬세요. 낮에 둘째가 와서 다 했는데 내가 힘들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첫째는 아직 여기 주방에 들어온 적이 없어서 어디 뭐가 있는지 잘 모를 테니 같이 해서 빨리 준비하자. 너희 아버지 배고프시겠다. 다 했어요, 어머니. 이제 밥이랑 국만 준비하면 끝이에요. 그나저나 오늘도 아버님 반주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쵸? 반주? 반주가 뭔데요? 너희 시아버지가 저녁 드실 때마다 술을 한 잔씩 곁들이시거든. 그런데 저번에 둘째가 건강검진 권해서 다녀왔는데 술을 줄이라고 하더라고. 형님은 반주의 뜻도 잘 몰랐는지 시어머니의 말에 얼굴이 붉어지더군요.
요즘 사람들 한자어에 관심이 없다 보니 모르는 단어들도 많다고 들었는데 그 상황을 실제로 앞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괜히 아는 척했다가 또 저를 무시했니 어쩌니 할까봐 전 고개를 돌리며 급하게 밥과 국을 담았죠. 그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형님은 저녁 식사 내내 딱히 이렇다 할 만한 행동 없이 조용히 잘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집에 오는 길에 남편에게 얘기를 해주곤 아무래도 앞으로 형님과 부딪힐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걱정이라고 말했죠. 남편은 아직 철이 없어 그런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는 받아주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둘 사이에 있었던 일은 꼭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했답니다. 자기한테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왜? 내 편 들어서 같이 싸워주게? 당연하지. 형님 얼굴 봐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형수님 아무래도 좀 이상하잖아. 무슨 자기한테 자격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자기 숨 쉬는 것 가지고도 뭐라고 하겠던데? 전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고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 형님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부딪힐 일은 만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런데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물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지만 혼자 휘둘러도 소린 나잖아요. 저와 형님의 관계가 딱 그랬답니다. 그 뒤로도 형님은 마주칠 때마다 저한테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 물어뜯을 기세로 덤벼들었어요. 그런 형님이 귀찮기도 했고 갈수록 유치해지는 것에 어디까지 장단을 맞춰야 하나 싶어서 한숨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몇 번은 정말이지 형님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우고 제대로 들이받을까 싶은 순간이 오기도 했어요. 시댁에선 제사를 집에서 지내셨는데요. 그렇다고 시부모님께서 거창하게 제사 음식을 차리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선 제사라고 하면 진짜 음식을 한다고 하루 종일 주방에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은 제사 음식이라고 해봤자 몇 가지 안 올리더라고요. 시댁은 줄곧 그래 왔다고 하셔서 진짜 집마다 제사가 다르구나 싶었어요. 하여튼 제사를 집에서 지내는데 저야 직장이 있다 보니 반차를 쓰고 오후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시어머니께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형님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전 형님 때문에 더 걱정이란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 약속대로 반차를 쓰고 나오려고 했지만 나오는데 일이 터지는 바람에 원래 시간보다 두어 시간 늦게 나왔어요. 급하게 시댁으로 갔더니 어느새 음식을 거의 다 준비하셨더라고요. 예상도 못했는데 형님이 아침부터 오셔선 시어머니를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전 무슨 바람이 불었나 속으로 의아했지만 입 발린 소리라고 할지라도 고생하셨다고 늦어서 죄송하다고 형님께 말했죠. 형님은 시어머니 눈치를 보는가 싶더니만 이때다 싶었는지 바로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진짜 직장에서 일하는 게 유세도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집안 행사에 뒤늦게 나타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내가 있었으니 망정이지. 어머님 혼자서 이걸 준비하셨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도 동서 눈치가 있으면 아침부터 왔어야죠. 매번 시댁 일을 혼자서 다 하는 사람처럼 굴더니만 이런 사소한 것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형님께서 고생 많으셨던 건 알겠는데요. 어머님께서도 사전에 허락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얼말이라서 반차 쓰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거기다 일 터지는 바람에 다들 정신없게 저만 빠져나올 수는 없어서 늦었네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늦었어요. 둘째 말에 바쁜 것은 내가 제일 잘 알지. 첫째가 많이 힘들었나 보다. 그러게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오더니만 그래도 첫째 덕분에 수월하게 했어. 어머님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그냥 있겠어요. 만사 제쳐두고 와야죠. 뭐가 중요한지 정도는 저도 알거든요, 어머님. 형님은 저더러 들으라는 듯이 말을 하더군요. 뭘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한테 뻐기고 싶은 거라면 그렇게 하라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었더니 형님은 점점 더 말이 심해지더라고요. 오늘 제사 음식 간은 자기가 다 봤다고 말하면서 사실 그동안 저의 음식이 간이 맞지 않아서 다른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겠다 싶었다는 말부터 시작해선 저를 그렇게 뭉개면서 자신이 돋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는 흘리고 있었지만
만약 시어머니께서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머리끄덩이를 잡는 한이 있어도 크게 싸우고 싶을 정도였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명절엔 더 가관이었죠. 명절 당일에 아침 차례가 끝나자마자 친정에 가라고 하셔서 준비하는데 따라와서는 자기는 인사드릴 친정이 없는데 누구는 좋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명절 때 도망가면 마음 편하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친정에 가는 게 무슨 도망인지 모르겠지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전 대꾸조차 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남편과 친정으로 왔는데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가씨로부터 시어머니께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죠.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서 헐레벌떡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혼자 계시다가 순간적으로 마비가 오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큰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남편이 정식 수속을 하는 동안 전 가족들 사이에 형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죠. 형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물었지만 아는 가족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가씨 말로는 저희가 가고 나서 시부모님께서 시아주버님과 형님도 집에 가서 쉬라고 보내셨다는데 시아주버님만 와 계시더라고요. 시아주버님은 형님이 잠깐 볼 일이 있다고 해서 나갔다고 하시는데 연락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을 다시 보게 된 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꼬박 하루가 지난 것이나 다름없었죠. 그 시간 동안 왜 연락이 안 됐는지도 의문이었지만 외박이나 다름없는 이 상황에 대해 시아주버님도 별 말씀이 없는 것이 의아했어요. 시아주버님은 최근 형님께서 새로 일을 시작해 보실 생각으로 자주 집을 비웠다고 하시면서 별일 아니라고 했죠. 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당사자인 시아주버님이 괜찮다는데 제가 나서서 뭐하러 말을 하겠나 싶어 가만히 있었죠. 늦게 도착한 형님은 마치 나라 잃은 사람처럼 엉엉 울면서 잠든 시어머니 곁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정말 동네 창피할 정도의 큰 소리였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형님을 말렸지만 형님은 아주 눈물을 짜내면서 그칠 생각을 안 했죠. 결국 제가 나서서 형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병실을 나온 형님은 언제 눈물을 흘렸다는 듯이 쓱 얼굴을 닦고는 제게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물었고 전 아는 대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어이없게도 형님은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되실 동안 저더러 뭐 했냐고 묻더라고요. 전 영문을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슨 소리냐고 했죠. 건강검진도 동서가 받게 해드렸다고 하더니만 어머님 상태도 몰랐다는 말이에요? 혹시 알고 있었으면서 나한테 말해준 건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형님. 그리고 어머님 식단 관리를 포함한 건강 체크 필요하다는 말씀 제가 분명히 드렸잖아요. 제가 뭘 비밀로 했단 소리예요. 나한테 말 안 하고 어머님께 잘 보일 생각했던 것 같아서 하는 말이죠. 아님 됐고요. 믿을 수 없지만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야겠네요. 앞으로 어머님이랑 아버님 건강 상태에 대해선 확실하게 공유하자고요. 다른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의심받지 말고요. 전 형님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에 무슨 의심을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형님은 알면서 왜 모르는 척 하냐고 했지만 전 정말 형님의 생각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러나 곧 형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전 정말이지 그 자리에서 그딴 말을 하는 형님의 주둥이를 사정없이 비틀고 싶었습니다. 혹시 두 분 재산을 따로 빼돌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했지. 동서 막말로 시부모님께 아양 떠는 이유 다 재산 때문 아니야? 들어보니까 초반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데 그때부터 다 계획이 있던 거 아니냐고. 진짜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네. 형님, 입 밖으로 나온다고 다 말인 건 아니거든요. 형님은 그런 생각만 하고 사시는 것 같은데 저랑 형님을 같이 두고 말하지 마세요. 형님은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고 소리를 질렀고 전 대놓고 형님에게 말을 섞고 있다간 같은 부류의 사람처럼 여겨질 것 같아서 말하기 싫다고 하고는 병실로 들어갔죠. 형님이 저를 붙들려고 하는 것이 고스란히 느껴졌지만 전 냉정하게 팔을 쏙 빼버렸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전 완전히 형님과 모르는 척하고 지냈어요. 아주 철저하게 무시했죠. 재산이 어쩌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상종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물론 가족 모임에서 만나는 건 어쩔 수 없었죠.
눈치가 빠른 시어머니께선 저와 형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셨지만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답니다. 대면대면한 사이는 꽤나 오래 갔어요. 그 사이에 형님은 아이를 둘 낳고 저 역시 둘째를 낳았죠. 형님이 그동안 가만히 있었느냐고요? 당연히 아니었죠. 하지만 이미 저는 형님을 인간 이하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저한테는 큰 타격이었답니다. 제가 심하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 오히려 그때 시댁 식구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어요. 대형 사고가 벌어지게 된 가장 일차적인 계기는 점심시간에 우연히 형님을 발견한 것부터였습니다. 미팅을 다녀오다가 우연히 형님을 봤거든요. 물론 형님은 저를 못 봤지만요. 형님은 누군가를 기다린 듯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봤지만 여전히 참 화려하더군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명품으로 휘감아선 멀리서도 눈에 확 들어올 정도였어요. 전 속으로 아이들은 어쩌고 이 시간에 밖에 있나 살짝 의아하긴 했지만 이미 안중에도 없는 사람인데 싶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이 예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싸한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동료에게 근처에서 커피나 좀 마시자고 하면서 들어갔죠. 그리곤 2층에서 바로 도로가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고는 형님을 관찰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 앞에 차가 한 대 서더니 남자가 내리더라고요. 형님 또래로 보였어요. 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죠. 형님과 가볍게 포옹을 하더니 남자가 조수석 문을 열어줬고 형님이 웃으면서 타고 가더라고요. 솔직히 제 감상은 형님이 바람이라도 난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형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증거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었죠. 전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우선은 좀 더 두고 봐야겠다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형님은 어디로 가는 걸까 궁금해졌어요. 이날의 일은 며칠이 지나도 잊히질 않았습니다. 계속 떠올랐죠. 문제의 난투극은 이 일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생겼죠. 원래 해마다 시댁에서 김장을 했거든요. 아주 살얼음 판을 걷는 그런 날이나 다름없었어요. 저와 형님이 마주하는데 평탄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형님이 요리조리 김장하는 날만 되면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전 오히려 좋았어요. 보기 싫은 사람을 안 봐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번 김장에 형님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제가 좀 늦게 가게 됐죠. 동료 중 하나가 상을 당하는 바람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미팅을 다녀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오후 늦은 시간이 돼서야 시댁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집안을 온통 김장 준비로 발 디딜 틈도 없었죠. 그나마 제가 절인 배추를 주문해둔 덕택에 시간은 좀 벌었지만 그래도 할 일은 많잖아요. 전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다급하게 앞치마를 챙겨서는 시어머니께 다가가 남은 것은 제가 하겠다고 하면서 들어가서 쉬도록 권했죠. 아가씨도 제가 손이 빠르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어났고요.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들어가시고 전 자리를 잡았습니다. 형님은 서툰 손놀림으로 양념을 절인 배추에 묻히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며칠 전의 장면이 떠올랐지만 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늦었으면서 미안하단 말도 없어? 사람이 왜 그렇게 예의가 없어? 늦을 수밖에 없다고 미리 연락드렸잖아요. 그리고 오자마자 죄송하다고 했는데 형님은 못 들으셨나 봐요? 아니 어머님 말고 나한테 말이야. 나한테 사과해야 할 거 아니야. 형님께요? 형님께 왜요? 아, 형님도 오신 지 1시간도 안 되셨잖아요. 제가 회사에서 나올 때 어머님께 전화 드렸는데 형님도 안 오셨다고 하던데요. 제 지적에 형님이 할 말을 잃은 듯이 하더니만 그래도 자신이 먼저 왔으니 사과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전 건성으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말았죠. 하지만 제 이런 말이 형님의 발작 버튼이라도 누른 것인지 벌떡 일어나서는 들고 있던 배추를 제 쪽으로 던지더라고요.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죠. 전 인상을 쓰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형님은 이미 눈이 돌았는지 다른 배추를 들어 제 쪽으로 던졌답니다. 형님 미치셨어요? 아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음식 가지고. 미친 건 너겠지. 너 때문에 내가 다 하고 있었잖아. 그런데 뻔뻔하게 사과도 없이 뭐라고?
형님이 하긴 뭘 했다고 다 했단 소리를 하세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적당히 좀 하세요. 그렇게 어설프게 일하시면서 큰 소리는? 제 말에 형님은 화가 나셨는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달려들더니 제 뺨을 때리더군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주 별이 보일 정도였죠. 어찌나 손이 매운지 귀가 멍멍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이 순간을 기다린 사람처럼 바로 손을 뻗어 형님의 머리끄덩이를 잡았습니다. 형님이 먼저 시작했어요. 이거 쌍방인 거 아시죠? 뭐가 어쩌고 어째? 이거 안 나? 내가 너 가만 안 둬. 전 형님이 발버둥을 치는 것을 피하면서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기세로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제가 소나기 힘이 많이 센 편이라 형님은 아프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제 손을 떼어내려고 손톱을 세워서 휘둘렀지만 전 그 손마저 붙잡곤 세게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형님은 제가 흔드는 대로 이리저리 휘둘렸고요. 형님의 소리에 놀란 아가씨와 시어머니께서 달려 나오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앞에 펼쳐진 난투극에 할 말을 잃은 듯이 멍하게 바라만 보셨죠. 아가씨는 빠른 속도로 제게 다가와선 둘째 언니가 참아야지 왜 똑같이 굴고 있냐며 손을 놓으라고 하더군요. 전 내키지 않았지만 더 했다간 시어머니께서 쓰러질 것 같아서 그 손을 놓았죠. 당연히 내동댕이 치면서 말이죠. 손에는 형님의 머리카락에 한 움큼이 있었지만 전 쓱 앞치마에 닦으며 시어머니에게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고 말했어요. 형님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부터 시작해서 아주 온갖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감히 나한테 이따위라고 괜찮을 줄 알아? 내가 너랑 너희 남편, 애 새끼까지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나한테 와서 싹싹 빌어도 용서 안 해줄 거라고, 알았어?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먼저 손 올리신 쪽은 형님이잖아요. 그리고 어디다 대고 반말이세요? 분명히 서로 존중하기로 했잖아요. 너 같으면 이 상황에서 말 예쁘게 나올 것 같아?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진짜 지긋지긋해 이놈의 집구석. 그 뒤로도 형님은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고 저 역시 그냥 넘어간 법 없이 받아쳤죠. 이런 저와 형님의 싸움에 시어머니께선 불같이 화를 내셨답니다. 정말이지 그런 모습은 시집와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결국 김장이고 뭐고 다 꼴보기 싫다고 하시면서 안으로 들어가셨고 아가씨도 난투극 때문에 엉망이 된 배추를 보면서 이건 다 버려야겠다고 한숨을 내쉬셨어요. 형님은 진이 다 빠졌는지 주섬주섬 일어나선 저를 노려보며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곤 나가버렸습니다. 아가씨는 좀 참지 뭐하러 여기까지 상황을 만드냐고 했지만 전 솔직히 좀 속이 시원했어요. 한 방 먹여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난투극이 있던 며칠 뒤 형님은 저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진단서를 끊어선 집으로 보냈더라고요. 아니 머리 좀 잡아당겼는데 갈비뼈에 금이 가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 하는데 전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날 그렇게 갈 때만 하더라도 상처 하나 없이 씩씩거리며 나간 사람이 형님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다니 누가 믿겠습니까? 거기다가 피해 보상금이라고 5천만 원이나 요구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5천만 원이요? 제가 왜요? 형님 진단서 이거 맞기는 해요? 뺨을 맞은 쪽은 저거든요. 얼굴엔 손 하나 댄 적 없는데 얼굴에 멍이 들었다고요? 그럼 내가 거짓말한다고? 내가 말했지 후회하게 해준다고. 이 진단서 온 동네 다 뿌려버리기 전에 닥치고 우선 5천만 원 가져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따로 받을 테니까. 지금 해보자는 거죠? 제가 순순히 돈을 내줄 것 같아요? 그건 알아서 하고. 그나저나 그 집 애들 미래도 참 엄마라는 인간이 무식하게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뭘 보고 배우겠어. 제 아이들까지 들먹거리면서 헛소리를 하는데 정말이지 이대로는 못 참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형님의 미친 소리는 제 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전 죽어도 못 준다고 하곤 진단서에 나와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죠. 진단서에 나와 있는 의사를 만나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커녕 진단서를 끊어줬다는 의사도 없더라고요. 진단서에 나온 의사는 이미 그 병원을 나갔다고 했고요.
제약회사에서 뒷돈을 받다가 잘렸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형님을 태우고 간 남자의 모습이죠. 전 의사의 사진을 좀 보자고 얘기를 했고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본 남자가 바로 그 의사였더라고요. 전 그 길로 아가씨를 찾아가 모든 얘기를 했어요. 아가씨가 변호사라 상담할 사람이 아가씨뿐이었거든요. 아가씨는 문서 위조의 진단서를 핑계로 제게 돈을 요구했다는 건 경찰에 신고할 문제라고 하면서 분노했어요. 전 형님께는 절대 돈을 줄 수 없다고 했고 아가씨는 자신이 맡아서 해주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절대로 형님을 상대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아가씨가 나서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좀 미안하긴 했지만 전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 이 상황이 엄청난 사건을 몰고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아가씨가 일이 커져버렸다고 하면서 아는 검사가 좀 만나자고 한다고 같이 가자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검사가 튀어나오는지 몰랐지만 전 아가씨가 하자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서 검사님을 만나고 전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선 진단서의 의사는 이미 의료과실로 인해 재판 중인 사람이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제약회사 뒷돈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제대로 된 의사는 아니겠다 싶었거든요. 제가 놀란 점은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아예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거기다 그 의사라는 놈이랑 결혼까지 한 상태였고요. 어안이 벙벙했죠. 아가씨는 거의 숨 넘어갈 정도로 화를 내더니 당장 시아주버님께 전화를 걸어선 모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이런 사실을 시아주버님께서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혼인신고도 했을 테고 등본만 떼어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을 아이 둘이나 낳을 때까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알아보니 아이들은 시아주버님 아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결혼한 기록도 없는 시아주버님 밑으로 말이죠. 정말 욕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고 시아버지께서는 쓰러지셨고 시어머니께서는 별반 다르지 않았죠. 시아주버님은 아예 문을 걸어 닫곤 방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으셨고요. 아이들을 봐서라도 정신 차리셔야 한다고 남편이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우리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정말이지 믿을 수 없겠지만 이 모든 일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어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장님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들었는지 돈을 요구하던 형님은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의 모성애가 있으면 애들 보러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조금도 없었는지 그림자도 보이질 않더라고요. 전 초조한 마음으로 하루라도 빨리 잡히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사건이 터진 뒤 3개월 정도 지났을까? 드디어 형님이 붙잡혔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었죠. 전 한달음에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형님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남잔 그 의사놈이었고요. 저를 발견한 형님은 무슨 짐승들이나 낼 법한 소리를 내며 모든 것이 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알았지만 형님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시아주버님께 접근을 했답니다. 우연히 어플에서 알게 된 시아주버님이 주식에 성공해서는 별다른 직업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유혹해서 재산을 남몰래 따로 옮기고 있었던 것이었죠. 실제로 시아주버님 재산의 절반은 이미 명의가 의사놈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의문이었던 건 그렇게 재산을 노린 사람이 아이를 낳고 살았던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유전자를 검사하니 첫 애만 시아주버님의 아이지 둘째는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의사놈의 자식도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충격이었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된 시아주버님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며칠을 우시더니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아이 둘만 남기고 말이죠. 양육비는 충분히 보내줄 테니 잘 키워달라고 하더라고요. 전 솔직히 시아주버님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죠. 아이들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버리고 자기 아픔만 생각하는 사람이 뭐가 불쌍하겠어요. 아이들이 가엾지. 형님은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데 그건 저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저 친권 정리만 빨리 처리했죠. 친권도 정말이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포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낳았지만 솔직히 짐이었다고 하면서 말이죠.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도 형님의 뺨을 몇 대는 올렸을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말이죠. 하여튼 저의 난투극이 불러온 것이나 다름없는 대사계극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